한겨레 TV 다시 합니다. 어색하네. 방송 많이 하잖아 요새. 왜 이렇게 방송 많이 하지. 네. 요즘 막 겹치기 줄여서 방송인이더만. 왜 그러? 네? 아, 이게 공백이 있어. 공백이 누군가의 공백이. 그 누구야 공백이? 누가 공백이 있는 거야? 기만 요즘 안 하지. 공백기에 치고 올라가서 지금 방송인으로 자리 잡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그런 오해 하지 마세요. 네? 김구라? 유재석의 빈틈을. 그 방송이 늘어서 면도하고 왔네. 면도 얼른 하고 왔어요. 네. 방송인 다 됐네. 면도를 해야 하거든요. 네. 그건 예의죠. 네. 면도 정도는. 네. 오랜만에 와서 너스레만 떨고 있네요. 그렇죠. 네. 그 한겨레 TV 훅 정말 오랜만입니다. 제작을 하는 조소영 PD가 회사에서 한겨레 신문에서 매우 중요한 중책을 맡아서 그것을 진행하다 보니까 한 달 정도, 조 PD 한 달 공백인가요? 네, 한 달 정도 공백이 있었습니다. 유재석도 김태호가 없으면 무한도전을 못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 무리한 비유 좀 하지 말고. 당신이 유재석이란 말이야. 그 무슨 소리예요? 당신 유재석 하면 되잖아. 유재석이랑 김태호가 여기 왜 나옵니까 지금? 악플도 달리나? 이건 요즘 악플도 아니야. 이건 악플도 악플거리도 아니라 그러니까 어이가 없지. 진짜 혀를 끌끌 차겠다, 네. 그지?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한 달 만에 다시 하게 됐습니다. 훅을 하지 않다 보니까 김한 기자 만날 일도 좀 줄더라고요. 김한 기자가 그 사이에 한겨레 신문의 탐사팀. 네. 정확한 명칭. 저는 여기 그 자막 꼭 넣어주십시오. 난 누군가 여기는 어딘가. 저는 지금 여기 왜 나왔는가. 네. 아니, 그러니까 본인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여기 보고 하셔도 되잖아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전 한겨레 21, 현 한겨레 신문, 네, 탐사팀 김한입니다. 반갑습니다. 맞아요, 반가워요. 네, 반가워요. 네, 최근에 근황을 이야기하자면 제가 왼쪽 오른쪽에 두 특종 기자를 모셨는데 우리 왼쪽에 김한 기자는 한나라당 매크로, 그렇죠? 특검판을 뒤흔든 한나라당 매크로의 특종, 뭐 저도 좀 기여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와서 얘기한다고 6동 하면. 정도. 그렇죠. 네. 6명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갑니까? 네. 뭐 공동일 수도 있잖아요. 뭐 4등이 한. 그렇죠. 네. 저도 좀 어느 정도 기여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 오른쪽에는 왜요? 숟가락도 올리려고 또 그 얘기하려고 그러죠. 좋더라고요, 기사가. 좋다고. 그러니까 제가 페이스북에서 썼어요. 누가 20일의 미래를 묻거든 이 기사를 읽으라고 하여라. 지금 이거 얘기하려고 그러고, 다행이네요. 저는 또 내가 또 기여했다고 얘기한다고 또 제가 한다고 할까봐. 뭔 기여를 하겠습니까? 제가 한겨레 21 사람도 아닌데. 지금 내 얘기했잖아. 선배 기여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숟가락 좀 얹지 마요. 그러니까 그 얘기야. 이제 이해했네. 아니, 당신 기사에 내가 좀 기여했다고. 그건 뭐. 그러니까 6등 정도를 기억했다. 네. 그럼 딴 얘기한 거예요, 6등이? 아니, 변지민 기사 얘기예요. 변지민 기사 얘기했구나. 그럼 나는 내 얘기도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랬어요? 이 기사 좋다고 그냥. 그랬구나. 난 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한나라당 매크로에도 좀 기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처음 말씀드리는 거예요, 변지민 씨한테? 별로 안 궁금했는데. 오늘 지금 안 궁금한 거 벌써 두 번째 얘기했네요. 안물 안궁에. 그렇죠. 안물 안궁 하화영 선생. 조 PD 지금 표정 안 좋고요. 어이없어서 혼자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이 한나라당 매크로가 있다면 오른쪽, 그렇죠? 오른쪽에는 표지를 보여드려야겠네요. 카레 황유미, 그렇죠? 대한항공 승무원 우주방사선 피폭 첫 백혈병 산재 신청. 황유미 씨가 언론에 등장하던 시기가 벌써 몇 년 전이에요? 11년 전. 11년 전이죠. 그때 한나라당 매크로도 11년 전. 진짜. 평행이론 기가 막히다. 선배 이렇게. 불행의 평행 이론이네요. 그만 까불어야지. 네. 요즘 여기저기 많이 나가더니 이 터는 실력이 원래도 뛰어났어요. 왜 카레 황유미라고 했는지가 우리가 이제 그 설명부터 하겠지만 너무 상황이 비슷해요. 당시 삼성전자 황유미 씨가 백혈병으로 등장할 때하고 상황이 너무 비슷하고, 사실 이 사실을 알게 된 계기 과정도 보다 보면
그것도 유사하죠. 간단히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황유미 씨는 삼성 반도체에서 일을 하다가 백혈병에 걸려서 결국 돌아가셨죠. 근데 이제 처음으로 산업재해 신청을 한 분이고, 이 삼성 반도체 이 사업장이 되게 위험하다. 노동자들에게 굉장히 위험하고 클린 사업장을 그렇죠. 알려져 있었지만 그렇죠. 그때까지는 그걸 이제 처음으로 드러낸 분이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번에 제가 인터뷰한 분도 KC라고 우리가 명명했죠. 그렇죠. 네. KC라고 명명했는데 그분은 대한항공, 그렇게 우아하고 아름다운 그 승무원의 세계가 실은 거기도 말하자면 클린 사업장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죠, 그죠? 그렇죠. 근데 실은 굉장히 많은 방사선에 노출돼 있고, 그리고 굉장히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이 많다. 그거를 이제 처음으로 드러낸 분이고, 마찬가지로 백혈병에 걸려서 처음으로 산재 신청을 한 분이고. 이분의 사연을 조금 들려주시죠. 네, 이분은 2009년에 대한항공에 입사를 해서 객실 승무원으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튜어디스라고 하죠, 보통. 그렇게 부르죠. 네네. 그 업무를 이제 하면서 뭐 국내선도 탔겠지만 그 미주항공, 그러니까 미국을 많이 갔다 왔어요. 전체 한 5천여 시간 중에서 한 1,700시간 정도를 이제 미국 뭐 또는 캐나다 이런 쪽으로 갔다 왔고, 이제 그 갔다 오는 중에 북극을 지나게 됩니다. 그게 최근에 개척된 항로죠. 그렇죠. 대한항공에서는 2006년부터 이제 취향을 해서 다니는 항로인데, 그 북극이 그렇게 뭐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그렇게 못했죠. 우리 모두 다 그런 생각을 못하죠. 그렇죠. 네. 과학자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그랬죠. 네. 네, 근데 생각보다 저도 이번에 사실 처음 알았는데 네. 그 북극이라는 지역이 지구에서 우주 방사선이 가장 센 지역이고, 그리고 하늘로 높이 올라갈수록 더 그게 세져요, 방사선이. 그래서 이제 거기를 비행기를 타고 지나다니면은 굉장히 이제 높은 방사선에 노출되는데, 그게 이제 비유하자면 엑스레이 한 번 찍을 때 피폭되는 만큼 이제 한 번 지나갈 때 피폭이 되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한 수백 번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 테니까 그만큼 많이 피폭이 됐을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여기서 삼성의 문제와 대한항공 문제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처음에 황유미 씨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근거 자료가 없었어요. 이걸 입증하는 과정에서 누구의 책임인가가 사실 불분명한 상황이어서, 그것을 입증하는 그 과정에서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이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K씨가 본인의 피해 사실을 입증해내는 것조차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자기 피폭량을 제대로 고지를 받은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법에는 그 생방법이라고, 그 법에는 직원들한테 이걸 알려주게 돼 있는데, 실제로 그거를 자기 방사선 피폭량을 들은 사람도 없고 어떻게 확인하는지도 모르고, 당연히 K씨도 2015년에 그렇죠. 발병을 했는데 그때 몰랐죠. 네. 원인이 뭔지 몰랐죠. 원인이 그런데 뭔지 이번 몰랐죠. 기회에 산업의학과죠. 산업의학과의 직업환경의학과. 네, 그 의사분이 그런 그 가능성에 대해서 처음 언급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이게 우주 방사선 뭐라고 피폭. 언급했나요? 예. 네. 강모열 교수라고 예. 서울 성모병원의 직업환경의학과 교수인데, 그분이 업무 관련성 평가 소견서에 이렇게 썼어요. 항공기 승무원의 경우 상당한 정도의 우주 방사선에 노출되고 그로 인해 백혈병을 포함한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그래서 피재자, 그러니까 K씨의 업무와 재해의 발생과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관련 있다. 관련이 있다. 의사가 근데 왜 저렇게까지, 네. 전 처음에 이제 얘기 들었을 때 그 얘기를 맞아요. 했었죠. 의사가 그렇게까지 인정을 하는 건 사실상 굉장히 드문 일이잖아요. 드문 그죠? 일이죠. 저는 뭐 인정인데. 네. 말하자면 이쪽 전공의, 제가 이제 산업의학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쪽 전공의들은 이런 판정 자체가 물론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유보적으로 들릴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까지 판정하는 것 자체 굉장히 힘들잖아요. 뭐 네. 확정적인 언급이죠. 거의 뭐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거를 의사가 얘기를 한 거는, 저는 그래서 처음에 듣고 좀 굉장히 그게 연관성이 완전히 높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들었었죠. 이 항공기 승무원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로 안 피폭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원자력 발전소 종사자보다도 훨씬 높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높은 수준인 그 비파기 검사자라고 있거든요. 그 물질 이제 방사선 같은 거 이제 쪼여서 검사하는 분들인데 그분들보다도 높고 방사선사보다도 높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직군 가운데 가장 높은 그 수치에 해당이 돼요.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적된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방사능과 함께 10년을 살았거든요. 저희 집에 라돈 여기가 라돈 침대 또 이번에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할 말이 많죠. 네, 이거는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제가 20년 후에 이런 표지 모델로 등장할 수도 있다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내가 그 침대를 10년을 잤는데. 편집. 어쨌든. 네. 네, 라돈 침대가 있다는 거를 어떤 사람이 우연히 발견한 거잖아요. 우연히 발견했죠. 네, 그러니까 그 라돈 SBS 칭찬해 줍시다. 우연히 어떤 개인이 네. 우연히 알게 돼서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찍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라돈 측정을 해봤는데 말도 안 되는 수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찾아본 거잖아요. 이렇게 뭐 높지? 수치가? 라고 해서 이제 그게 이슈화가 된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국내 유수의 침대 브랜드가 팔았던 매트가 수만 개가 지금 뭐 10만인지 뭐 몇만인지도 지금 통계도 제대로 정확하게 안 나오고 있는데 그게 30mS라고 그랬나요? 4가 이제 생활안전 기준이에요. 방사능 생활안전 기준이 4인데 저희 집 침대는 저는 이제 2009년도에 그 침대를 샀는데 저희 집 침대는 10년이 가까이 지난 거죠. 근데도 38.9인가 5가 나오더라고요. 야. 근데 그 침대에서 10년을 자고 애 둘을 거기서 키우고 야. 애기들 깐난쟁이일 때는 매일 그 침대에 누워있고 이렇게 한 건데 사실 뭐 그게 후유증이 어떻게 드러날지 아무도 모르는데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뭐 10만 개 이상 대략 추정컨대 그런 매트가 있어. 그럼 이거에 대해서 국가가 혹은 행정이 동원이 돼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네. 아니면 뭐 어떻게 책임지겠다.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는 측정부터. 그러니까 그 측정을 다 민간 알아서 각자 도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라도나이를 막 서로 빌려주고 빌리고. 여기서 말하는 라도나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방사능 측정하는 거 있잖아요. 측정기예요. 네, 방사능 측정기를 뭐 알아서도 빌리고 뭐 하고 해서 그래서 그 방사능 측정기를 빌리는데 거의 한 달이 걸려요.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침대를 그 충격적인 수치를 확인하고 침대를 어떻게 보관해야 되는지 아무도 고지를 안 해줘요. 그래서 그냥 또 비닐로 싸서 베란다에 그냥 놔둬. 똑같은 평행이론이 여기도 적용돼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승무원들 우리 이제 승무원만 생각하지만 기장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이제 북극을 이렇게 쭉 넘어가요. 우리는 사실 오로라를 보려면 관광을 가요. 저기 있는 조소영 PD 오로라 보러 갔어요. 네? 그 관광. 오로라 보러. 근데 기장은 넘어가면서 오로라가 보이면 저게 나를 죽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대요. 이 공포.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누구도 측정하고 누구도 그것에 대한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책임지고.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들은 기장들이나 승무원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아니 저렇게 위험한데 왜 아무도 책임지고 있지 않은 거지? 그렇죠? 대한항공 포함해서 어떤 회사도 왜 저것이 위험하고 우리를 죽일 수 있다는 걸 얘기하지 않는 거지. 그래 라돈 침대 지금 주말에 수거해 가셨나요? 수거해갔죠. 네. 근데 위험사회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많이 오래전부터 해왔는데 이 위험사회 특징이 뭐냐면 이 위험한 정보에 대한 계측, 과정, 평가에 대한 모든 값이 제공되지 않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 이 위험의 정도를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방사능 생활안전 수치가 4인데 우리 침대가 38점 몇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뭘 의미하는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냄새도 안 나고 그러니까 뭐 눈으로 보면 그렇죠. 몰라요. 그냥 그래서 저는 먼지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매트를 치우고 예를 들면 거기 침대 프레임 위에다가 지금 요를 깔고 자고 있는데 불편해갖고 그냥 매트를 수거할 때까지 쓸까 어차피 10년이나 썼는데 뭐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딱 김환 씨의 성격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근데 어쨌든 애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못했는데 비닐로 싸놓고 있는데 이게 뭔지 도대체. 그리고 이거 비닐로 싸서 베란다에 놨을 거 아니에요. 베란다에 놓고 이제 베란다에 애들 보고 들어가지 말라고. 그리고 그게 어떤 상황을 초래하냐면 그 매트를 이제 대통령이 한마디 하셔갖고 우체국이 나선 거잖아요. 대통령이 얘기했기 때문에 움직인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전형적으로 대통령이 한마디 해서 막 난리가 났어요. 엄마들 카페나 지역 카페들은. 근데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이제 우체국이 그 다음 날인가 수거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왜 우체국이 수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합리성은 없어요. 그냥 우체국이 전국 조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말에 부응한 거죠. 자, 똑같은 평행이로 한 번 더 있어요. 여기서 이 문제와 관련된 정보값, 그러니까 이거의 위험성을 알리고 이것에 대한 누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 조직이
원안위라고 원자력 안전위원회예요. 그죠? 그렇죠. 이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이 대한항공과 관련돼서 우주 방사선량 피폭량과 관련된 데이터와 관련된 질의를 지난 중반 이후에 제대로 못했어요. 왜냐? 라돈 침대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막 이쪽으로 쏠렸다, 저쪽으로 쏠렸다. 이 흔히 제일 뭐랄까 조직력 없는 정부 조직이 그렇잖아. 이거 하면 우욱 하고 이거 하면 우악 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 라돈 침대에 관련돼서 민심이 움직이고 대통령이 움직였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하는 거 그걸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 이면에 그러면 이 대한항공과 관련된 이 피폭 이 방사선 이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은 없는 거예요. 이게 더 훨씬 더 파급이 큰, 그러니까 파급을 영향을 받는 사람이 많은 주제니까. 근데 이 라돈 침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원안위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원안위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원안위는 이 건이 너무 영향된 관련된 사람이 많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한항공 건은 이거는 그냥 어쨌든 그 회사의 문제니까 뭐 이런 상황이겠죠. 근데 여기서 뭐냐면 저는 이 정부가 굉장히 무능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지지율이 높고 여러 가지 문제에서 지난 정부와 완전히 다른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제가 무능하다고 말하는 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행정체계가 여전히 어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어떤 재난적인 상황 혹은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게 다뤄야 되는 이슈가 발생했을 때 이거에 대응하는 매뉴얼이 없다는 거예요. 전혀 매뉴얼이 작동하지 않는 거고 임기응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좋은 대통령, 의지가 있는 선의를 갖고 있는 대통령을 지금 만나서 어떤 문제들을 1점 임기응변으로 돌파해 가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칼기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가 이렇게 보도가 나오면 바로 원안위가 입장을 내고 뭐 어떻게 하고 해서 이게 아니요, 없어요. 네,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다. 이거에 대한 대책이 바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도 대한항공 승무원들은 그 비행기를 타고 뉴욕에 가고 시카고에 가고 애틀란타에 가고 있어요. 대한항공 승무원들의 단톡방이 있잖아요. 네. 그 단톡방에서 지난주에 이 우주방사선이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자신의 피폭량을 확인한 적이 단 한 번도 단 한 없는 번도 없죠. 사람들인데 이제 그 단톡방에는 수백 명씩 이렇게 모여 있는 단톡방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 기사에서 대한항공 쪽에 입장을 넣었죠. 그러니까 대한항공은 매달 제공하고 있다. 그렇죠. 그죠? 매달 제공하고 있고 특히 이제 승무원들이 요청하면 제공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밝혔는데 그 직원들이 보기에는 황당한 거죠. 아니, 나는 이게 있는 건지도 몰랐는데 내 피폭량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걸 이 기사 보고 안 사람들이 태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사가 나가고 카톡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이제 그 직원들을 지원하는 팀, 지원 부서에다가 직원들이 연락을 한 거죠. 전화해서 승무 지원 팀이든지. 네네. 내 피폭량이 얼마나 되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그제서야 그 지원 부서에서는 난리가 이제 부랴부랴 준비를 해서 대응을 하는데 완전히 업무가 마비됐다고 합니다. 그때 제대로 대답을 받은 사람도 이제 되게 소수고 물론 이제 대답을 해준 사람도 있지만 완전히 그쪽 뭐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직원들의 이 관심이 있었던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문제는 많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데이터가 지금 있거든요. 있어요. 눈으로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봤죠. 네. 의원실을 통해서 받은 자료가 있어요. 다만 이제 개인정보 때문에 A, B, C, D, 1, 2, 3, 4 이렇게 일련번호로 익명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걸 읽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왜 그걸 못 읽어줬을까요? 그게 미스터리한 거죠. 그게 미스터리한 거예요. 저희들이. 위험하니까 뭐 미스터리 위험하니까 안 읽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위험 수치가 6이에요. 6. 근데 6에 가까운 사람도 있어요. 그죠? 5점 몇 가지도 있는데 대부분은 5 이하예요. 근데도 얘기를 못 해줘.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두 번째, 이렇게 대한항공이 본인들 내부적으로는 혼란이 있는데 밖으로는 굉장히 떳떳해요. 예를 들면 요청 시 제공한다. 자, 요청 시 제공한다는 거는 제공을 해왔던 건가요? 안 해온 건가요? 안 한 거죠, 뭐.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월별로 제공해왔다. 첫 번째. 두 번째, 요청 시 제공해왔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제공을 했다는 거거든요. 첫 번째, 월별로 제공해왔다는 건 본인들이 아니라는 걸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본인들이 원자력 안전위원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월별로 제공했다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요청 시 제공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과실이 없다.
근데 원자력 안전위원 또 이렇게 얘기해요. 대한항공에서 월별로 제공한다라고 체크를 해서 넘었기 때문에 월별로 제공하는 줄 알았다. 그리고 제공하는 방법, 어떻게와 관련돼서는 요청 시 제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제공한 거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방구요. 나는 제가 이게 사실은 물론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혜택을 주거나, 그러니까 시혜적 우리의 삶에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면 그래서는 안 됐지만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 근데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를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해왔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위험사회에서의 어떤 정보값의 문제를 이런 식으로 저는 빠져나가면 안 된다. 이게 사실 위법한 문제거든요. 법에도 규정되고. 그렇죠? 그리고 네. 그 원안위 자료에 보면은 대한항공의 경우에 요청한 직원이 없었다라고 없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그러면 이제 원안이 내가 원안이라면은 좀 이상하게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요청한 사람이 왜 없는지. 요청 사람이 이렇게 위험한데. 그러니까 그죠? 사실 여러 가지가 미스터리입니다. 그래서 혹시 황유미 씨 사건이 터졌을 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황상기 씨 통해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가장 그 논쟁됐던 지점 중에 하나가 과연 삼성이 제공하는 정보가 어떤 정보냐, 그러니까 이게 과연 안전한 수치로 저걸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정보는 제대로 제공이 됐느냐 없느냐였잖아요. 저는 여기서부터 사실 문제고, 더 큰 문제는 전 삼성 백혈병 때는 보건복지부라든가 아니면 정부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무능이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이번만큼은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정말 너무 손 놓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둔 침대 때문인가요? 이거 때문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되죠. 네, 그런 그렇죠?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매뉴얼이 없는 게, 세월호 참사 이후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국가적 재난에 대응하는 태세를 전환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고, 그것이 그러니까 잠재적인 위협들을 관리하는 것이 결국 국가의 능력이라는 인식들을 했고, 그리고 이제 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도 그런 인식을 같이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 행정 단위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 얘기도 누군가 장관 그 정책비서가 만났을 때 한번 했던 얘기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국무회의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고 국가의 각 단위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어떤 위험 상황이 닥쳤을 때 굉장히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그게 지난 정부는 뭐 비판하기가 쉬웠는데, 이번 정부는 뭐 여러 가지 가시적인 개혁 성과들을 내는 거 중요하지만 그런 행정의 토대를 바꾸는 역할을 누군가 매뉴얼을 만들고 플랜을 짜고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 문제를 우체국이 나섭니까? 우체국이 그거 어떻게 나서는 줄 아세요? 수거를 아르바이트 썼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가 방사능이 많이 측정돼서 이 매트리스를 수거하는데 우체국 직원들한테, 우체국을 동원하기로 하고 우체국 직원들한테 고지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우체국 직원들 저항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못하니까 현장에서 반발이 생기니까 아르바이트를 단기적으로 썼겠죠. 사실은 마스크를 쓰는 게 이 방사능과 관련돼서는 큰 도움이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어쨌거나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그렇죠. 예, 대책이 없는 거니까 제가 말하는 건 자꾸 비교하는 건 이게 뭐 비교할 대상이어서가 아니라 그 시스템의 부재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걸 당진에다 갖다 놓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반발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냥 우격다짐으로 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라고 한다면 개선해야 되는 거고,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기업에게 무슨 징벌적 손해배, 제가 후에서 징벌적 손해배당 얘기 되게 많이 한 것 같은데 지금 뭔가를 해야죠. 당연히. 그렇죠. 일단 이 케이씨는 산재 신청했고요. 그렇죠. 산재 신청을 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이 산재와 관련된 이야기 또 많이 나오잖아요.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그렇죠. 그 KC 사례가 나간 뒤에 뭐 단톡방 통해서든 뭐 제 이메일이든 텔레그램이든 해서 한 20여 건 이상 제보가 들어왔고, 그 중에 한 10여 건 정도는 암, 뭐 유방암, 갑상선암, 피부암, 혈액암, 굉장히 많은 종류의 암이 있고, 그리고 이미 암으로 돌아가신 분의 뭐 유가족도 있고요. 그런 이제 많은 피해자들이 나타나고 있고, 자기도 산재 신청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제 이런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되게 좀 중요한 또 부분을 짚어야 되는 게 대한항공의 경우에 산재 은폐 정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다치고 업무 중에 뭐 일로 다치든지 질병에 걸리든지 그랬을 경우에 뭔가 이렇게 돌봐주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허리디스크가 그 비행기를 타다가 네. 난기류가 있으면은 승무원들이 많이 걸리는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이제
뚝 떨어지기도 하고 뚝 올라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허리와 목을 다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 산업재해 이런 걸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산업재해를 쓰면 개인의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주고 팀 전체 한 15명 되는 그 팀 전체에다가 불이익을 줬어요. 그러니까 진급도 안 되고 호봉 승급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면은 팀장 무서워서, 그다음에 그룹장 무서워서, 팀원들 무서워서, 그래서 산재를 못 쓴 사람이 태반이더라고요. 산재 신청도 못 하는데 피폭량 정보를 보자고 어떻게 얘기를 해요? 가뜩이나 대한항공이 떳떳하게 내놓지도 않는 정보인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누가 나서야 하냐? 다시 돌아가서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관리를 해야 하고,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교육부터 정보 제공까지 꼼꼼히 따져야 하는 거죠. 사실은 교육을 했다라고 또 보니까 문건에 있어요. 안전교육을 했다. 근데 안전교육이 어떤 안전교육이냐면, 보통 안전교육하면 위험성을 알리는 게 안전교육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안전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승무원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우주방사선 위험한데 저렇게 안전할 리가 없는데 생각을 하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놔둔 침대하고 조금 다른 상황인 건 뭐냐면, 이건 빨리 대처하면 빨리 시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그렇죠. 예,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북극 항로를 가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비용의 문제를 떠나서 시급성을 다투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무슨 여러 가지 이유로 항공사의 뭐 계약의 문제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하는 때가 있는데, 만약 가게 된다고 한다면 북극 항로를 이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북극 항로를 못 가게 하거나, 아예 고도를 높이지 못하게 하거나, 이런 것을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무원들의 안전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는데, 뭐 이건 무슨 방어하기 급급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 또한 좀 대책이 좀 세워져야겠다. 대한항공이 조직적으로, 전사적으로 산업재해를 은폐한 그런 증거들을 수집을 해서 기사로 쓸 예정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보 들어온 내용들을 좀 다룰 예정이고, 꼭 대한항공만의 문제가 아닐 거라고 저희들은 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항공사에 재직하고 계신 분들도 제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예. 한나라동 매크로 얘기해야 이렇게 하잖아요. 막 끼워넣기. 막. 아니야, 끼워넣기 걸치기.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한나라동 매크로 얘기하잖아요. 네. 지금 이제 한나라동 매크로는 종로서에서 종로에서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가 서울청에서 하기로 했죠. 네, 수사를 해야죠. 왜냐하면 드루킹 사건이 뭐 민간 지지자나 혹은 넓게 보더라도 뭐 인정이 안 되지만 아직 외곽 조직이 한 행위라고 본다면, 이건 공당 차원에서 어쨌든 2006년 이후에 주요 선거에서 다 불법적이니까, 매크로 자체가 불법이라기보다는 인터넷 여론을 불법적으로 조작하려고 했다라는 것이 내부자의 폭로, 그리고 저희가 이제 취재한 근거들로 확인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한겨레 3사팀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한겨레 22 난 누군가, 여기는 어딘가 지금 30분째 앉아있네요. 네, 30분째 앉아 있었고 30분 앉을 수 있죠. 있을 수도 있죠. 뭐 다. 네. 기사 좋더라고요. 기사 좋죠. 예. 한겨레 21만 하는 건 아니고요. 한겨레 21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 한겨레 신문에서 요즘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있잖아요. 그 프로젝트와 관련된 이야기, 주로 이 탐사보도와 관련된 이야기, 좀 속 깊은 얘기를 듣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